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였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처절한 배신이었습니다. 2만 3천 명의 생계를 책임지던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하루아침에 러시아로부터 등에 비수를 꽂혔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는 일방적인 통보 이후 현대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자마자 도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지옥에 직면했습니다.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굴복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 달라. 는 러시아 최고 지도자의 요청은 세계 최강국 중 하나가 한국 기업에 무릎 꿇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명명백백하게 공개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의 충격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느 때처럼 생산 일정을 점검하고 있던 그 순간 비서인 엘레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공장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부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진정하고 차분하게 말해보시오, 엘레나. 정부에서 공장 매각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매각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이름은 드미트리 이바노프입니다. 비록 러시아인이지만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15년간 헌신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한국 본사는 러시아 국적인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중책을 맡겼고 저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공장장님, 무슨 일입니까? 우리 공장이 정말 팔린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저는 손짓으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이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들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미트리 이바노프 공장장, 앉으시죠. 그 후 국수주의자로 악명 높은 블라디미르 자이체프 부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작스러운 매각이라니요? 갑작스럽다고요?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는 더 이상 러시아에 필요 없습니다. 제 앞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명시된 금액은 1만 루블. 이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정확히 1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타 아닙니까? 수조원 가치의 공장을 단돈 13만 원에 매각하라니요. 제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이곳은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최첨단 공장이었습니다. 연간 23만 대를 생산하고 2만 3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오타가 아니네. 이게 바로 현대 공장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이체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파견온 이준호 부사장이 들어오려 했으나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드미트리. 서명하면 안 돼. 이건 불법이야. 이 부사장이 러시아어로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가족까지 이곳에 데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자이체프가 손짓하자 경찰들이 이 부사장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복도에서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셨죠? 빨리 서명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공장 마당에는 이미 수천 명의 직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현대차는 우리에게 가족입니다. 구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무장한 경찰 특수부대가 방패를 들고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자네도 러시아인 아닌가? 자이체프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왜 한국 기업의 편을 드는 거지? 이제 러시아에게는 중국이라는 더 좋은 사업 파트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15년간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게.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직원들은 당장 월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비열하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 15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공장 준공식. 이 공장은 러시아 경제의 미래입니다. 2012년 첫 생산 차량이 라인을 나왔을 때 터져나왔던 직원들의 환호성. 우리가 해냈어. 2018년 러시아 최고 품질상을 수상하던 날, 현대차는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겠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본사의 결단까지. 가족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헌신과 역사가 지금 단돈 14만 원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이바노프 제 이름을 서명하는 동안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져 서류가 젖었습니다. 울기까지 하나. 러시아 남자가. 자이체프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만 루블을 세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자, 여기 14만 원.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공장을 비우시오. 중국질이 자동차가 들어올 것이니.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들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는 제게 피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배신자. 어떻게 우리를 팔아넘길 수 있어? 공장장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문을 열고 나가자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생산부장인 안드레이가 다가왔습니다. 12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드미트리, 이게 우리의 15년 가치입니까? 13만 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쥔 1만 루블이 천근만근 무거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매각 8개월 전인 2023년 4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저는 여느 날처럼 일찍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며 생산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개시.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전쟁, 그리고 곧 닥칠 서방의 제재. 이런 미친... 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7시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새벽 뉴스를 접하고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본사와 연락을 취해봐야. 그때 이준호 부사장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드미트리. 방금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네? 그의 손에는 긴급 지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부사장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철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남는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 부품 수급도 어렵고 금융거래도 막힐 텐데도 말입니까? 그래도 남는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버릴 수 없다고요? 그 순간 저는 현대자동차가 왜 특별한 기업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에서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억 원. 5천억 원이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러시아 직원들의 급여를 보장하고 최대한 공장 운영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다른 서방 기업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 흥미로운 제안이군. 검토해보겠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는 그가 이미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파격적인 제안이 언론에 알려지자 한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가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을 캡처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쳤나. 1조 원 추가 투자에 수익 80% 포기. 현대차가 자선단체냐? 주주들 생각은 안 하나? 그냥 철수해라. 러시아인들 먹여 살릴 의무 없다. 굴욕적이다. 한국 기업의 자존심은 어디 갔나?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러시아에 퍼준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에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저희는 알았습니다. 현대차가 왜 그토록 러시아를 포기하지 못하는지를. 어느 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격리부의 스베틀라나가 다가왔습니다. 10살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공장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스베틀라나? 혹시 정말로 현대차가 떠날 수도 있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제 딸 안나 아시죠? 안나가 현대 장학금으로 의대 예과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인데 현대차가 떠나면 학비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베틀라나, 걱정 마세요. 현대차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더 많은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용접공 막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저 기억하시죠? 7년 전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물론 기억합니다. 지금은 우리 최고의 기술자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현대차 덕분입니다. 회사에서 재활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다시 기회를 준 덕분에 이제 아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회사가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품질관리팀의 이리나도 찾아왔습니다. 공장장님, 우리 아들 유리 알죠? 물론이죠. 5살 때 백혈병에 걸렸던. 페트로파블롭스크 소아암센터에서 치료받았죠? 네, 무료로요.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했겠어요? 이제 아이는 12살이 되었고 완전히 건강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요. 그녀는 아들 유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건강한 소년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 아이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사연이 수백, 수천 개였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과 저는 거의 매일 모스크바를 오갔습니다. 크렘린 관계자들을 만나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언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경제개발부 차관을 8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차관님,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드미트리 이바노프 공장장, 왜 그렇게 집착하나? 자네는 러시아인이야. 왜 한국 기업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거지? 현대차는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15년간 러시아와 함께 성장한 우리 기업입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음모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이체프 부총리와 중국 자동차 기업들 간의 밀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스크바의 한 호텔바에서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만 쫓아내면 러시아 시장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 대표로 보이는 인물의 러시아어였습니다. 일단 시장을 교란시키고 나중에 우리 조건대로 진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순순히 나갈까요? 자이체프의 목소리였습니다.
압박을 가하면 됩니다. 채무조사, 환경규제, 안보 위협,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좋아. 언론도 동원하자. 현대차를 악마로 만들어야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차, 전쟁 중에도 이익만 추구하는 냉혈 기업, 러시아인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이용, 기술 이전 거부하며 식민지 경영. 이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평균 임금의 2배를 지급했고 핵심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으며 직원 복지에 연간 수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선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부 젊은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던데? 자이체프 부총리가 일자리를 5배 늘린다고 약속했대. 공장 분위기는 흉흉해졌습니다. 그때 이준호 부사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드미트리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쓰세. 푸틴 대통령에게요? 과연 받아볼까요? 시도는 해봐야지. 우리는 밤을 새워 편지를 썼습니다. 현대차의 15년 역사, 러시아에 대한 기여,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대차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를 사랑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현대차는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것은 더욱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모스크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 로비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이체프 부총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시선을 돌려보니 그의 맞은편에는 동양인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이체프 부총리님, 저희 지리 자동차 그룹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현대차 공장과 인프라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면 즉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이체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약속한 것들은 확실한가? 물론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그리고 중국인이 서류 봉투를 슬쩍 밀었습니다. 부총리님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보상해 드릴 것입니다. 자이체프가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대차를 쫓아내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언론, 공작에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야죠. 얼마나? 일단 5억 루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군. 그럼 시나리오는? 중국 측 대표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현대차가 전쟁을 암묵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격합니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거죠? 좋아. 둘째,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러시아를 착취한다고 선동합니다. 실제로는 현대차가 가장 많은 기술을 이전한 기업이지만 대중은 진실을 몰라도 됩니다. 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셋째, 환경 오염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라도. 훌륭해.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버티면 어쩌죠? 간단합니다.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럼 강제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 가격은? 형식적으로 1만 루블 정도면 어떨까요? 하하. 14만 원. 재미있군. 그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반발하면? 그때쯤이면 중국 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선전하면 됩니다. 일자리 2배,
임금 인상 50, 현대차가 떠나면 안 돼. 우리가 돈을 모을게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스베틀라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우리에게 해준 일을 기억해요.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줬어요. 맞아. 현대차는 가족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 가스도 끊는다. 공장 진입로를 봉쇄한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날 밤, 이 부사장과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눈 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드미트리, 우리가 여기서 이룬 것이 정말 많았는데. 네, 정말 많았죠. 불 켜진 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직원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족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사 회장님이었습니다. 이 부사장, 끝까지 버텨봤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이상은. 알았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매각하게.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단, 조건을 걸게. 2년 내 바이백 옵션. 바이백이요? 그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반드시.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2월 19일,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매각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회공헌시설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20일, 할러 우정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라리사 교장 선생님, 정말 문을 닫아야 합니까? 교장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면 지원이 끊깁니다. 다른 방법은? 이 학교는 현대차가 10년 전에 세운 곳이었습니다. 최신 시설, 무상 교육, 무료 급식까지 1,500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3학년 교실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온 최민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왜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8살 다샤가 울먹였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노래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 선생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급식실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급식도 다음 달이면 영양사 아주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도 못 사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 급식이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인 애들도 있고 운동장에서는 태권도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범님도 한국으로 가시나요? 10살 유리가 물었습니다. 응, 미안하다. 저는 태권도 계속하고 싶은데. 컴퓨터실도 들렀습니다. 최신 컴퓨터 50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고 있었죠. 이 컴퓨터들도 다 철수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에 기증하고 가려고요. 하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한국 도서 1만 권이 있었습니다. 동화책부터 학습서까지. 이 책들 어떻게 하죠? 사서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갑니다. 아이들이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전체 조회가 열렸습니다. 1,500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미안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잠시 문을 닫게 되었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열릴 거야. 언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약속할게. 꼭 다시 올게. 아이들이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노래 준비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동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1500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가사를 외워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대학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의과대학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0명의 장학생이 모였습니다. 이제 학비를 어떻게 하죠? 의대 3학년 안나 스베틀라나의 딸과 울먹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다른 장학금을 알아봐야지. 현대 장학금만큼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등록금 전액의 생활비까지. 공대생 입안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현대차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한국 가서 연수도 받고 이제 그 꿈도. 법대생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편지라도 써볼까요? 한국 정부에 제발 돌아와 달라고? 소용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가장 가슴 아픈 곳은 소아암 센터였습니다. 12월 23일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드미트리 이바노프 공장장님. 소피아 원장이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30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혈병, 뇌종양, 골수암 등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병원으로 옮겨야죠. 정부 병원은 대기자가 수천 명이에요. 그리고 치료비는 6살 키라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저씨, 공장장 아저씨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키라야. 아저씨가 선물 가져왔어. 곰 인형을 꺼내 주었습니다. 와, 고마워요. 키라야. 병 꼭 나을 거야? 알았지? 네. 다 나으면 현대차에서 일할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공장장님, 다샤는 다음 달 수술인데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하죠? 3천만 원 정도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300명을 다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장 송별식이 열렸습니다. 12월 29일 2만 3천 명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지만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대신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언제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도 현대차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노래였습니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따라 불렀습니다. 꽃 피는 산골. 2만 3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대차여 영원하라. 스파시바 현대. 감사합니다. 현대.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둘러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이곳이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일시적 현상이래요. 곧 중국 기업이 온다고. 믿으세요? 당연히 안 믿죠. 자이체프는 거짓말쟁이니까. 그녀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두뇌 유출 통계, 현대차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와 기술자 3,000명이 해외로 떠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중국 기업들이 이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15년간 쌓은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날 밤, 저는 공장 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문에는 접근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경비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루던 공장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고 생산 라인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현대 로고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그 밑에 낙서를 해놨더군요. 돌아와.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지만 마치 도시 전체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2024년 9월 5일 크렘린궁 대통령 집무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앞에 경제보좌관 알렉세이 쿠즈네초프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카카, 매우 심각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쿠즈네초프가 급비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붕괴의 현대차 철수의 재앙적 결과. 푸틴이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총생산 30% 급감, 실업자 10만 명 발생, 연관 산업 연쇄 붕괴. 푸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카카. 오히려 축소된 수치입니다. 자이체프는 중국 기업이 대체한다고 했는데 쿠즈네초프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투자 약속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뭐라고? 지리 자동차, 장안 자동차, BYD 모두 시장 재평가 중이라며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푸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이체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쿠즈네초프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가 남긴 사회 인프라들이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할러 우정학교, 소아암센터, 장학 프로그램. 아이들 1,500명이 학교를 잃었고 암 환자 300명이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였습니다. 러시아의 투자 환경 불안정성을 이유로 신용 등급 하향 검토 중입니다. 현대차 하나 때문에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닙니다. 정책 일관성 부재, 자의적 자산 몰수, 계약 불이행.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이체프는 지금 어디 있나? 카카, 그가. 당장 체포하라. 그리고 나는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볼 것이다. 이틀 후, 푸틴은 비밀리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일반 시민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폐쇄된 현대차 공장 앞이었습니다. 실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달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푸틴이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대차에서 15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옆에 있던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실직 후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현대차가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푸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러 우정 학교터로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는 언제 다시 열어요? 모르겠구나. 미안해. 어머니가 푸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학교 아세요? 정말 좋은 학교였는데? 공짜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누가 만든 학교였나요?
현대차요. 한국 기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어준 학교였어요.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푸틴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아암 센터였던 건물도 둘러봤습니다. 일반 병원으로 바뀌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소아암 센터였다고 들었는데? 네. 최고의 시설이었죠. 현대차가 모든 비용을 댔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생명을 구했죠. 지금은 보시다시피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암 환자들은 모스크바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저녁에는 시내 식당가를 둘러봤습니다. 한때 리틀 서울이라 불리던 거리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문 닫은 한국 식당들, 텅 빈 상가들. 유일하게 열려있는 한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이제 하루에 5명 오면 다행이에요. 푸틴이 물었습니다. 현대차가 이 지역에 그렇게 중요했나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현대차는 이 도시의 전부였어요.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모든 것을 제공했죠. 밤늦게 크렘린으로 돌아온 푸틴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이체프는 체포됐나? 네, 각하. 그리고 수사 결과 검찰총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를 쫓아내는 대가로. 얼마나? 5천만 달러입니다. 푸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돈 때문에 국가 경제를 망쳤단 말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과의 비밀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단지 현대차를 쫓아내고 시장을 교란시키려는 목적이었죠. 이런 배신자. 푸틴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자이체프를 반역죄로 기소하라. 그리고 보좌관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다. 현대차를 다시 불러와야 한다. 하지만 각하, 이미 매각이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했지? 아직 시간이 있다. 그들이 돌아올까요? 푸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사과하고 설득하겠다. 필요하다면 무릎이라도 꿇겠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무릎을 꿇는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쯤은 버릴 수 있다. 자이체프의 체포 소식은 러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검찰은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이체프 전 부총리, 중국으로부터 5천만 달러 수수. 현대차 강제 매각 대가로 거액 뇌물. 국가 경제 파괴한 외국 스파이. 텔레비전 뉴스는 온종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압수된 자이체프의 호화 별장, 스위스 비밀 계좌, 중국 기업과의 밀약 문서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기업들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교란이 목적.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었다. 현대차만 제거하면 된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과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이체프 처형하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현대차를 돌려달라.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크렘린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푸틴은 책임져라. 현대차 없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죽은 도시다. 푸틴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저녁 8시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푸틴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으로서 큰 잘못을 인정하려 합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푸틴이 잘못을 인정한다니.
우리는 15년간 함께한 진정한 친구를 여보세요. 미스터 정,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새벽에 깨워 죄송합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를 통해 푸틴의 말이 전달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하시다니. 모스크바는 지금 밤 9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푸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스터 정,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잃었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한 지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무력합니다. 제 국민들을 도울 수 없으니까요. 정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미스터 정, 가끔은 용서가 복수보다 위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셔서 보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안내를? 네.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이 도시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안내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짓밟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통화가 끝난 후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솥대를 몰고 북한으로 갔던 할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 정신. 아침 7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 러시아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를?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대는 늘 도전해 왔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신뢰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전 아닐까요? 이사회는 경론에 빠졌습니다. 위험합니다. 또 배신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은 파격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신뢰가 문제입니다. 그때 이준호 전 러시아 법인 부사장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압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단지 나쁜 지도자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기회를 줘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정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직접 보고 결정하죠. 2024년 11월 21일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경영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미스터 정, 어서 오십시오. 푸틴이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한국 기업인 직접 영접. 굴욕인가, 실용인가? 첫 번째 목적지는 폐쇄된 현대차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러시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푸틴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텅 빈 공장, 멈춰선 생산 라인, 깨진 유리창. 2만 3천 명이 여기서 일했습니다. 이제 모두 흩어졌죠. 정문 앞에 전직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누군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제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할러 우정 학교였습니다. 교문 앞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삐뚤빼뚤한 한국어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 편지를 전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아주세요.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현대 아저씨께. 학교 다시 열어주세요. 한국어 더 배우고 싶어요. 사랑해요. 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소아암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세요. 소피아 전 원장이 안내했습니다. 현대차 지원이 끊긴 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병실에는 어린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6살 키라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저씨란다. 현대 아저씨예요. 병원 다시 열어주실 거예요? 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민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현대차에서 10년 일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현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몰라봤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푸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스터 정, 보셨습니까? 이것이 현대차가 러시아에 남긴 유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희망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러시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이 도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 회장이 푸틴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현대차도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15년간 함께한 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진심을 이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실망의 한숨이 흘렀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정 회장 일행이 떠나는 공항.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스파시바. 현대차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바이백 옵션 만료 디데이. 서울 현대차 본사 이사회실. 표결하겠습니다. 러시아 사업 재개에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손이 올라갔습니다. 과반수 찬성입니다.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속보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라. 현대차 만세.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한국의 우정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신뢰는 깨졌지만 더 강하게 재건될 것입니다. 정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마디.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위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14만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값이자 후회의 무게였으며 이제는 화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